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갈매나무에서 펴낸 바스카스트 즈음 유영미 옹김의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에너지 공급원일 뿐 아니라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근육 조직, 혈액, 뼈, 면역계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다. 여러 호르몬과 전달 물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분자들이며 MTOR 분자도 단백질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려면 몸의 건축 재료인 단백질이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필수적인 양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단백질 필요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많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단백질 허기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신체는 여분의 단백질을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효율적으로 저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단백질 섭취는 비교적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단백질을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적정량을 원하게 된다. 대부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약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이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림으로써 성공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 단백질은 세 가지 에너지 공급원 중 가장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백질 허기가 채워지자마자 먹는 것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백질 원칙을 감안하여 단백질이 풍성한 식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노화의 시각에서 보면 단백질 공급원의 선택이 중요하다. 애킨스 다이어트에서처럼 붉은 살코기, 햄, 소시지 등에 치우친 식단은 빠른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이어서 필요한 경우 단기간 실행하면 유익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각종 성인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통해 더 나은 포만감과 그로 인한 체중 감량 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어류, 해산물, 버섯, 콩, 브로콜리, 채소, 씨앗,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은 두루두루 유익하다. 매일 약간의 견과류를 섭취해주면 좋다. 단백질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먹는 걸 중단할 수 있다. 산장 뷔페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첫 이틀간은 그랬다. 아침에는 미술리, 바게트, 크루아상, 햄, 멜론, 자두 및 각종 과일이, 점심에는 빵, 카망베르 치즈, 참치, 샐러드, 요구르트가 나왔다. 저녁에도 없는 게 없었다. 생선, 닭고기, 쿠스쿠스, 감자, 콩, 돼지고기, 쌀밥, 야채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 후식으로는 아몬드 케이크가 유혹을 했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독특한 연구에서 10명의 실험 대상자들은 이런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 먹고자 하는 음식을 우선 레이첼 배틀리에게 보여주고 무게를 단 뒤 고른 음식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배틀리는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사흘째, 나흘째야 비로소 본격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제 학자들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절반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절반은 단백질이 모자란 식사를 하게끔 했다. 즉
첫 이틀이 지나고 다음 이틀 동안에는 두 종류의 뷔페를 마련한 것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뷔페에는 주로 닭고기, 돼지고기, 햄, 연어, 기타 생선들, 요구르트, 치즈, 우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제공되었다. 한편 다른 뷔페에서는 단백질이 빈약한 식사로 와플, 누들, 감자, 쿠스쿠스, 과일, 야채, 오렌지 주스, 물이 제공되었다. 역시나 모두가 배가 부를 때까지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어 마지막 이틀은 다시금 뷔페를 통합하여 예전대로 모두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그로써 자료 수집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심슨과 로벤하이머는 배틀리가 꼼꼼하게 기록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러자 인간들도 어느 정도는 몰몬 크리켓처럼 행동한다는 첫 실험적 증거들이 나왔다. 단백질 효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우리 역시 단백질 허기가 충족될 때까지 먹는다는 것이다. 에너지 면에서 인간은 성별, 신장, 운동,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하루에 대략 2000에서 2500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먹어 살이 찐다는 것이 영양학의 핵심적 믿음이다. 어느 식품으로 섭취하든 1칼로리는 1칼로리이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설명으로 끝이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 가령 평소의 절반만 먹으라는 것이 영양학의 명제다. 그러나 스위스 산장에서의 연구는 인간들은 현실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며 소식하는 게 왜 그리 힘든지, 절반만 먹으려는 결심이 장기적으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순수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식품이 단지 에너지 공급원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1칼로리가 언제나 그냥 1칼로리만은 아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뷔페를 앞에 둔 그룹은 보통의 뷔페를 먹던 날만큼 많은 양을 먹지 않았다. 이런 날들에 그들은 보통 때보다 칼로리를 38% 적게 섭취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섭취한 영양소를 분석한 결과는 특히나 주목할 만하다. 섭취 칼로리가 줄어든 것은 실험 대상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일정 정도로 유지한 데서 비롯되었다. 다르게 말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대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집어넣지 않고 식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쳤다.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통해 단백질 허기를 굉장히 빠르게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포만감을 주어 부지불식 중에 자발적인 다이어트를 한 것이 틀림없었다. 한편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 실험 대상자들은 그와 거의 반대로 행동했다. 그들은 계속 음식을 가져다 먹어서 평소보다 35%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다. 이런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만과 투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대한 사람들은 과식을 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 이들도 내내 단백질을 일정 수준으로 섭취하고자 했고 그런 단백질량에 도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먹어야 했을 따름이다.
그들의 뷔페에는 단백질이 부족했으므로 단백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수밖에 없었다. 신체가 가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로 가는 길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길을 가로막아 그것들을 함께 섭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들 두 그룹의 실험 대상자들이 거의 대조적인 경향을 보인 것은 고전적인 칼로리 이론의 시각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단백질 효과를 염두에 두고 보면 모순이 풀리며 두 그룹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인간들은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에너지나 칼로리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특정 양의 단백질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몰아가며 단백질 필요량을 확보하는 데 관한 한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이용할 때는 단백질 필요량이 곧장 채워지고 포만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먹는 걸 중단한다. 하지만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더 많이 먹는다. 신체가 단백질 필요량을 충당할 때까지 계속 먹는다. 그러다 보니 과식하게 되고 살이 찐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비만의 증가 현상과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이것이 효율적인 다이어트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아니, 몸에 어느 정도 단백질이 필요할 텐데 육류를 그렇게 적게 먹으면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한단 말이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육류를 떠올리지만 사실 많은 식물과 균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코끼리와 하마, 고릴라는 식물성 먹이만 먹는데도 체구와 근육이 대단하지 않는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병아리콩, 완두콩, 렌틸콩 등 각종 콩과 메가, 귀리, 벌거, 퀴노아, 치아씨, 아마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씨앗류, 그리고 호두,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있다. 채소 중에도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처럼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것들이 많다. 이미 언급했듯이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질병 예방 효과도 지닌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혈압과 당뇨 위험을 높이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 발병률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가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령 콩류나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기대 수명이 더 연장된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소한 두 가지 원인이 거론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다. 필수 아미노산이 너무 과도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고 노화가 촉진되는 듯하다. 앞에 언급한 알츠하이머 쥐 연구에서 쥐들에게 필수 아미노산 대신에 비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했을 때에는 알츠하이머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다. 메티오닌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모든 단백질은 메티오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티오닌이 부족하면 체내 단백질 생산이 마비된다. 건축열기가 중단되는 것이다. 초파리, 생쥐, 쥐 같은 많은 동물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혹한 단식요법 대신 단백질만 제한해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파리와 생쥐, 쥐를 대상으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만 제한했는데도
수명이 더 연장되었던 것이다. 아직 임시적인 결과들이긴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이런 결과에 부응하여 이미 메티오닌을 제한하는 식단을 선전하고 나섰다. 이런 방식으로 노화를 늦춰보겠다는 희망이다. 메티오닌 제한식은 면밀히 짜인 채식으로 가능하다.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브라질너트, 강낭콩을 비롯 많은 식물성 식품도 포기해야 한다. 해당 연구의 저자들은 이런 식사법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단백질을 희석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과일, 와인 또는 맥주를 넉넉하게 먹어주면 된다고 말한다. 수명 연장 식단을 위한 독특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인식들이 속속 등장할지 흥미롭다. 여러 종류의 암이 아미노산 메티오닌을 좋아한다는 암시도 나와 있다. 메티오닌 제한식은 해당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운명이 오로지 아미노산에만 달려있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듯하다. 이 자리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채식은 메티오닌이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인다. 감자나 파프리카 칩에 콜라를 마시며 채식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채식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단이다. 그러나 순수 건강 면에서는 꼭 채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그보다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도 상당히 건강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요구르트가 비만과 노화를 막아주는 이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아미노산 구성면에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이 다양한 전체 패키지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돈가스나 두부를 먹을 때 칼로 단백질만 싹 베어내어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육류는 단백질과 더불어 식물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포화지방산을 함께 공급해준다. 또한 염분이나 철, 기타 성분도 가끔은 우리에게 이로운 이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식물성 식품은 그 대신 단백질 외에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늦춰줄 수 있는 식물성 영양소와 섬유소를 풍부히 공급해준다. 이런 패키지 원칙은 이 자리에서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식품의 건강을 촉진하는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바로 이런 원칙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이 두 단백질 공급원은 바로 요구르트와 생선이다. 요구르트부터 시작해보자. 요구르트는 그냥 걸쭉한 우유가 아니다. 요구르트는 박테리아가 발효시킨, 즉 미리 소화시킨 형태의 우유다. 박테리아들은 유당의 일부를 유산으로 변화시켜 요구르트를 거의 독보적인 음식으로 만든다. MIT 학자들은 일련의 실험들에서 쥐들을 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단에 노출시켰다. 그러자 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뚱뚱해졌을 뿐 아니라 배 안쪽에 지방이 풍선처럼 불어났다. 내장 지방은 이미 말했듯이 신진대사에 해로운 지방으로 배 안쪽에 자리 잡고 샘처럼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패스트푸드와 더불어 요구르트를 먹은 쥐들에게서는 내장 지방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효과는 프로테인이나 칼슘 같은 여타 영양소들 때문이 아니라 틀림없이 유산균 때문이었다. MIT 연구자들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쥐들에게 날씬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굳이 번거롭게 요구르트를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증명했다.
요구르트가 아니어도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먹는 물에 타서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했던 것이다. 락토바실러스를 먹은 쥐들은 비교 집단의 쥐들과 똑같은 양의 패스트푸드를 먹었어도 그들과 달리 비만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비만이 될 것인가, 날씬하게 남을 것인가는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우리 인간들이 요구르트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구르트는 위를 거쳐 소장, 대장에 이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산균이 면역계 및 염증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는 것이 틀림없다. 장에서뿐 아니라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말이다. 그리하여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면역계가 안정되고 염증이 억제된다. 비만과 노화를 생각하면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면역계가 필요하지만 너무 열심을 내는 면역계는 장기적으로 자기 신체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관은 세부적으로는 아주 복합적이고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면역계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염 질병에 더 잘 걸리게 되고 독감이나 폐렴으로 생명을 잃는 노인도 종종 생긴다. 면역계가 잘 돌아갈 때는 침입자들과 싸우는 우리 몸속의 부대가 임무를 다 마치고 침입자들을 제어한 다음 신속히 퇴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면역계가 이렇듯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전에 군기가 강했던 군대가 군기가 빠져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약간 과장하자면 노인의 신체는 계속해서 약간의 염증이 있는 상태가 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되어 사멸해가는 세포들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자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 들면서 비만도 증가하는데 비만 역시 염증을 유발한다. 살이 찌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각각의 세포가 커진다. 어느 순간 지방세포들이 좁은 공간에서 한껏 부풀게 되면 서로서로 혈액 공급을 차단하게 되고 몇몇 지방세포는 질식사한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상처가 났을 때처럼 다시금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만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화에서도 계속해서 체내에 염증 물질이 증가한다. 코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염증은 당뇨, 동맥경화,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노화 과정 자체가 염증에 의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성염증, 노화, 노인성 질환. 그러므로 염증을 완화하는 음식은 건강에 좋고 노화 과정도 늦춘다고 할 수 있다. 비만에도 도움을 준다. 커리에 들어있는 커큐민과 같은 많은 식물성 성분들, 올리브유에 함유된 특별한 성분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한다. 특정 유산균도 마찬가지다. MIT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암컷 쥐들에게 요구르트를 먹여보았다. 그랬더니 요구르트를 먹은 쥐들은 비교 그룹의 쥐들에 비해 털이 눈에 띄게 매끈해졌고 더 젊어 보였다. 피부의 염증 수치가 낮아진 결과가 틀림없었다. 유산균을 먹은 수컷 쥐들은 노화로 인한 고환의 위축 정도가 늦춰졌으며 테스토스테론치도 젊을 때처럼 높게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 날씬하고 활동적이고 근육량도 많았고 털의 밀도도 더 높았다. 인간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들이 관찰되었다. 도입에서 언급했듯이 12만 명 이상의 식습관을 장기적으로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 요구르트는 다이어트 효과를 여실히 입증했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을수록 체중 증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에는 자칫 체중이 늘기 쉬운데도 말이다. 스페인의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요구르트뿐 아니라 지방 함량이 보통인 일반 요구르트를 부지런히 먹은 경우도 결과는 같았다. 전체적으로 유제품의 지방 함량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발효 유제품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유산균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여러 실험에서 확인된다. 한 연구에서 과체중인 남녀 125명을 12주 동안 동일한 다이어트식에 노출시키고 이들 중 절반에게 유산균을 보충해 주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식에 이어 12주간 모두가 다시금 보통 때와 같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때도 절반의 실험 참가자들은 락토바실러스 균을 복용했고 다른 절반의 참가자들은 유약을 복용했다. 그 결과 우선 나쁜 소식은 남성들의 경우는 실험군과 통제군 사이에 유산균으로 인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차이가 좀 더 확연했다. 유산균을 복용한 여성들은 통제군보다 체중뿐 아니라 지방량도 더 많이 감소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런 체중 감소 효과가 다이어트가 끝난 뒤 통제군은 이미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는 중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도 쥐 실험과 일치하는 첫 결과들이 나왔다. 한 연구에서 41세에서 59세 사이의 1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유산균을 투여하고 한 그룹은 플라시보 약을 투여했다. 그러자 유산균이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얼굴 주름의 깊이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를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피부 노화에 각종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거나 보톡스를 맞는 대신 음식으로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맞는 게 아닐까 한다. 몸속으로부터 노화를 방지하는 편이 단순히 겉껍질만 개선시키려 하는 것보다 몸 전체에도 유익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거의 매일 달지 않은 요구르트에 과일을 섞어서 먹는다. 점심에 먹거나 혹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먹으면 더 좋다. 블루베리나 딸기를 곁들이면 더 맛있다. 치아씨나 밀베아, 때로는 귀리나 달지 않은 미술리 혹은 견과류를 넣어도 좋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 콩. 탄수화물 식품에 관한 한 건강 면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식품군이 있다. 그러나 하필 우리가 그리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다. 즉 렌틸콩, 대두, 완두콩, 병아리콩 등 콩이 그것이다. 렌틸콩. 나는 전에 렌틸콩을 거의 먹지 않았지만 요즘엔 즐겨 먹는다. 렌틸콩을 냄비에 넣고 끓일 때마다 아내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은지 살짝 확인하고는 렌틸콩 냄비 앞에서 절을 한다. 그만큼 렌틸콩에 대한 감사함이 크다. 콩은 종류를 막론하고 당 지수가 낮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식물성 단백질의 탁월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일부의 경우는 그램당 단백질이 연어보다 더 많다. 여러 연구에서 콩이 날씬하게 만드는 식품으로 입증된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콩이 포만감을 주는 것이다. 콩은 특히나 당지수가 낮아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겐 최상의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당뇨 환자들에게 콩을 더 많이 먹게 하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진다. 혈압과 맥박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며 이로써 각종 성인병 위험이 감소한다. 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1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때 멕시코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기간만큼 콩을 많이 먹었던 적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사는 멕시코인들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경우 몇몇 암을 비롯한 만성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미국인 평균보다 더 적다는 사실이다. 콩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을 통해 염증을 억제하는 지방산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방산이 부분적으로 혈액으로 들어가면 체내 곳곳에 염증이 억제되고 이런 방식으로 암과 다른 질병의 발생을 저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낮은 수준의 전신성 만성염증은 노화의 주요 지표이기에 콩 음식은 노화 과정에도 이로움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제연구팀이 그리스, 일본, 스웨덴 등 굉장히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식생활 패턴을 조사한 연구 하나가 있다. 이 연구팀이 제기한 질문은 지역에 따른 식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식생활과 장수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발견되었다. 종종 그렇듯이 이 연구에서도 생선과 올리브유가 장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장수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보여준 식품은 바로 콩 음식이었다. 통계적으로 20g의 콩, 약 2큰스푼을 매일 먹으면 사망 위험도가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세계 여러 나라를 쭉 훑어보기만 해도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모든 지역에서 콩 음식이 자주 식탁에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대두, 렌틸콩, 완두콩을 늘상 먹는다. 오키나와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두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결과는 물론 다시금 관찰에만 근거하고 있지만 꽤 일관적인 관찰에 근거한다. 콩 효과는 콩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권을 초월하여 나타난다. 오키나와 섬을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두부, 나또, 미소 된장이 보편적으로 애용된다. 스웨덴에서는 갈색콩과 완두콩을, 지중해 지방에서는 흰콩, 렌틸콩, 병아리콩을 즐겨 먹는다. 가령 허머스의 형태로 말이다. 다양한 콩 음식이 있지만 콩은 소화되고 나면 비교적 비슷비슷하게 유익한 듯 하다. 앞서 연구팀의 평가에 따르면 콩을 먹는 것은 정말로 나이 드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